예, 이제 우리 기초 GS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일단 그 진도표를 드렸죠. 진도표를 드렸고요. 그 진도표에 따라서 그 해당 범위에서 말 그대로 조금 기초적인 거 있죠. 기초적인 거.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 누구나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뭐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다 한 번씩 출제가 됐던 거 있죠. 사법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제가 됐던 부분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출제 방식은 알고 계시죠? 우리 교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는 방식. 그 출제 어떻게 하죠? 원래 출제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변리사 시험.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원래 2차 시험은. 그렇습니다. 출제팀들이 다 부산에 있고요. 원래 산업인력관리공단, 원래는 저기 공덕동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저기 안쪽으로 더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지금 출제는 부산에서 하는데, 채점은 이제 서울에서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서 채점을 했어요. 그럼 부산에서 채점이 아니고 시험을 냈어요. 그러면 부산에 가까우면 지방대 교수님들이 있겠죠? 부산이면 지방대 교수님들이 가깝잖아요. 여러분 서울권에 있는 교수인데 부산까지 오라면 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KTX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출제하러 어쨌든 간에. 그럼 어쨌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출제했는데 또 채점은 서울에 와서 채점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해주면 좋은데, 출제위원들이. 물론 출제위원 채점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 채점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들어가요, 이게. 변리사 시험은. 그렇다니까요. 2명 해가지고 3명씩 채점하고 하거든. 여기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뭐 그분들이 우리 변리사 시험만 채점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민소법 교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출제할 수 있는 풀이 한 20명이 안 돼요. 실제로. 민사소송부 되게 적다니까요. 실제로. 전공자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뭐 많이 출제한 분들은 저희 교수님 변리사 시험만 한 7번 들어갔을걸요? 한 8번 들어갔나?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변리사 시험은. 그래서 변리사 시험은 들어간 분들이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출제하는 게 조금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 이분들이 원래 다 변호사 시험도 출제위원들이거든. 기본적으로. 다 상호 호환하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딴 데서 뭐 중요하게 했던 것도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 시험은 특징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교수들이. 책도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뭐 주냐 하면 그 복고를 줍니다. 복고를. 복고를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 옛날엔 CD고 지금 USB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 그 다음 문헌 이런 것들이 다 집대성된 USB가 있어요. 그 비매품이야 원래. 대법원에서 매년 한 2년마다 한 번씩 내 USB. 근데 비매품인데 살 수 있어. 10만 원 주고. 그거 웃기죠? 비매품인데 팔아 또 법원 앞에. 여기 중앙지법 앞에 가보면 중앙지법 앞에 가보면 서점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 복고를 주세요. 사요. 살 수 있어요. 그래 그 USB 달랑 하나 준다고요. 그 다음 인터넷이 안 돼요. 들어가 보면 출제할 때 인터넷이 뭔지 알죠?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꼽아가지고 판례 검색해가지고 아니면 문헌을 검색해서 출제를 한다고요. 들어가가지고 백지에서 한다고. 백지에서 실제로 보면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변형해서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기초 GS라고 해서 정말 뭐 기초만 내면 안 되겠죠. 정말 기초만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수준 있는 문제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 진행할 때 이제 해당 진도별 부분에서 과연 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인강생들 입장에서는 답안지를 써야 내가 보죠.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100번 안 보죠. 우리 2차 시험 특징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 안 맞잖아요. 코로나 지금 뭐 비대면인데 이거 지금 시험지를 비대면으로 봐줄 수가 없잖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인강생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학원을 써가지고 학원에 맡겨놔요. 그 채점을 해줄 테니까, 인강생들. 이거 보고, 채점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실강생들이야 뭐 직접 채점해주면 되니까.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가장, 우리 케이스에서는 이게 A-1 이렇게, 그 다음에 A-2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1 이렇게 돼 있고, B-2 뭐 이렇게 출제하는 거로 뭐 거의 우리 경험칙상 일종의 관습법 아닙니까, 이거? 서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 이게 뭐 보면 30점, 20점, 30점, 20점 해서 100점 아닙니까? 보통 출제할 때. 아니면 뭐 이게 20점 해도 되고 30점 해도 되고 어쨌든 합쳐서 100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 사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사례. 그럼 사례에서 여기 볼까요? 그럼 A-1번을 푼다고 했을 때 푼다고 했을 때 여기 배점이 뭐 이렇게 7점 이렇게 뭐 10점 아니면 뭐 13점 하는 식으로 이게 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럼 이게 지금 30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배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배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여기가 사실관계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길게. 그러니까 로마자 1번 문제 소재 아니면 뭐 쟁점의 정리 해가지고 이 7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설문 1번은 뭐가 문제된다. 그 다음 해가지고 이 설문 2번은 어떤 것들이 문제된다. 설문 3번은 이 부분은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보통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건 만점이 몇 점이에요, 지금 이게? 7점이죠. 맞죠? 그러면 A-1번의 1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세요, 그냥. 지금 제 답안 보면, 제 해설 답안을 보면, A-1, 1에 대하여 바로 들어갔죠. A-1, 1에 대해서 15점에서 바로 들어갔잖아. 그래, 바로 밑에 문제점에서 바로 써버리죠, 그냥. 그렇게 써버리지 않았나요? 이게 채점하기가 편해요, 교수들이. 교수들이 채점하기가 편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로마자 2번 해가지고, 이 설문 1에 대한 뭐 쟁점이 먼저 중복소송이면, 뭐 중복소송 해가지고 뭐 쓰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다 합해가지고 어쨌든 사안의 해결까지 가면, 이렇게 되고, 뭐, 이건 이제 로마자 3번이 되겠죠. 이 쟁점은 로마자 4번이 되겠죠? 그럼 이건 로마자 5번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사안을 뭐 이렇게 1번은 이렇고 2번은 뭐 이렇고 3번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매기가 되게 곤란해. 왜 그러냐면 이게 7점인데 그럼 7점 중에 여기 문제 소재 부분은 한 1, 2점을 배점을 따로 해야 돼. 채점할 때. 맞죠? 여러분이 채점하는 사람이나 맞죠? 그럼 여기 한 배점 한 뭐 4, 5점 하고 여기 사안 해결 또 1점을 또 배점을 해줘야 되거든. 채점을 할 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채점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설문 1번에 대해 가지고 이 다 해서 있죠. 해봤자 7점이야. 이게 7점 중에 얼마 이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채점을 되게 귀찮잖아요. 여기는 뭐 1점, 2점에서 이게 만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는 4, 5점 정도 되고, 여기는 또 1점 이렇게 계산하면 채점할 때 되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저같이 이렇게 써버리면 7분의 몇 이렇게 바로 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맞죠? 15분의 몇 해서 바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채점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설형 이게 정해져 있으면 몇 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뭐 학원에서 보면 문제 소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사안의 해결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강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맞아. 현재 지금 트렌드하고 전혀. 이거는 이렇게 1인 목차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통으로 있죠.
문제를, 설문을 3개를 주고 통 30점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이 30점 배점으로 나오면. 왜냐하면 30점 배점 나오는데 문제가 3개지. 그럼 내가 1번, 2번, 3번의 배점이,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적는 사람 입장에서. 다 합해서 30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다 합해서. 그럼 이게 맞죠, 목차가. 그럼 이게 목차 맞아, 이게. 적을 때. 왜냐하면 나는 배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적어주고, 로마자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주고 4해결까지 하면 30점 중에 얼마 이렇게 주겠죠. 채점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지금 변호사 시험은. 세부 논점이 있죠. 맞죠? 세부 배점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뭐 8점도 있고, 뭐 심한 거는 5점도 있고 2점, 3점도 있어. 심한 거는 보면. 이건 도대체 뭐 쓰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그럼 5점짜리 이런 거는. 배점이. 아, 진짜라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면 된다,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 목차에 있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목차에 스트레스 받아 하면 안에 내용을 제대로 못 써. 일단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 읽어봐, 교수들이. 변리사 시험을 읽어본다. 교수들이 무조건 채점을 할 때 읽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으면 점수 들어가요. 그 현란한 목차 있잖아요. 특히 막 학원 강사, 모범 답안이라고 나눠주잖아. 현란한 목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요즘 뭐 아예 그렇게 나눠주더만, 변리사 시험지를 통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컴퓨터를 써가지고 주더만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쓰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전혀. 일단은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 답안 같이 그냥 설문 A-1번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문제점이 뭐다 이래서 바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1번 문제가 15점 배점이니까 제가 15점 중에 얼마 이렇게 매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 지금 이 모범 답안도 많아, 양이. 이렇게 어떻게 적어, 답안제 이거를. 못 적어, 이거 절대. 맞죠? 핵심을 적어야 돼, 핵심을. 그렇죠? 핵심이 뭐예요? 2차 시험에서. 핵심 판례예요. 판례가 있으니까 냈을 거예요, 분명히. 핵심 판례라니까요, 실제로. 변리사 시험도. 판례 없는 거 어떻게 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옛날 변리사 시험 비판받았던 게 뭐예요? 옛날 변리사 시험이. 판례 없는 데 냈잖아요. 판례 없는 데 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마루타냐. 수험생들이. 아, 진짜예요. 판례 없는데 막 학설 대리만 있는데 내고 했다니까요, 막. 실제로. 근데 그거는 뭐 학설 대리 적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 요즘은 판례 없으면 거의 잘 안 내거든요. 웬만하면은. 다 판례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그 다음, 보면 논점이 드러나요. 요즘 문제는 뭐 봤을 때 뭐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아예 논점 모르겠다는 문제는 거의 없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쓸 때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채점을 해봐야 된다니까? 채점을 해가지고 같이 답안지하고 보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니까? 사람마다 다 답안지가 좀 천차만별이라니까요, 또. 해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자고 이제 오늘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A-1번은 뭐 다른 시험에도 원래 제가 막 이렇게 출제하지만, 이건 호문혁 교수 책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서울대법대 중간고사 문제예요. 물론 사실관계는 다 변형을 했죠. 변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법대 중간고사 예전의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서울특별시 여기 대학동사는 대학동이 어디예요? 신림구동입니다. 고시촌 서울대학교 옆에. 그렇죠? 지금 이름이 대학동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동으로 바꿨대요, 이름을.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올라갈까요, 땅값은? 서울대 옆에 있는데. 그렇죠? 땅값이 아니라 건물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갑은 시가 10억 원인 금으로 된 불상을 갖고 있는데 이를 알게 된 개인 사찰. 왜 제가 개인 사찰을 줄 거놨을까요? 이 당사자 능력이 없잖아요.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조계종에 이렇게 등록된 사찰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찰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등록된 사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개인 사찰, 금불사는 주지을이 그 금불상은 자기가 소유권자면 인도하라고 요구했는데 갑은 금불사를 필요로 해가지고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갑의 소쟁이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가 적법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야죠? 소재기의 적법 요건. 그래서 여러분 법전한 펴보면 248조 한 펴보시면 민소법 248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소가 제가 원래 기본 강의할 때 광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해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광해소는 이 소의 적법 요건, 소가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그 법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청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 다음 이 법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재판권이 있고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당사자는요. 이 당사자가 실제해야 돼요. 그 다음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소송 능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당사자에 대한 적법 요건이잖아. 맞죠? 청구 소송물은요. 이 소송물이 특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 권리보호의 자격, 이의,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 소재기 자체가 법률상, 그 다음 계약상 금지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답안지에 쓸 수 있죠? 외워서 쓸 수 있어요? 써야 돼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써보면 한 2줄 나옵니다. 답안지에. 써보면 이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소가 적법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도 한국 사람이고 을도 한국 사람이니까 재판권 별로 문제 없어 보이고. 맞죠? 관할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당사자 실제, 당사자 능력, 여기서 문제인데 이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개인 사찰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당사자 실제는 같은 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사자 확정이거든. 그러면 이때 지금 소장에 적혀 있는 그 개인 사찰 건물사가 당사자로 확정이 될 수 있죠. 표시설. 근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적법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손은 뭐예요? 부적법하죠? 그럼 부적법하니까 이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점이 있죠. 논점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책에 보면, 책이 아니고, 제 이거 해설해 보면,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먼저 소가 적법하려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 역할이 적법해야 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민소법 몇 조 이거? 2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청구와 관련해서 다투가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적법한 당사자가 문제가 되고 조치를 논해 보겠다 해가지고 51조, 52조, 136조 뭐 이렇게 적어 놨잖아. 맞죠? 51조가 뭐예요? 실체적 당사자 개념이죠. 민법 따르는 거. 52조가 뭐예요?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물사가 적법한 당사자인가 이렇게 논해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장 뒷부분에 보면 개인 사찰 근무사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 사찰이죠. 개인 사찰. 어떤 종교 단체로서의 사찰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개인 사찰이라는 불구사는 건물에 불과하고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오늘 적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당사자 능력의 보정 방법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조 3번 목차 이게 핵심이거든. 이 견해 대립이 있잖아. 맞죠? 통설 판례하고 우리나라 유력설이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어떤 사안이 있죠? 제가 중앙대학교 교수인데 잘렸어요. 그러면 해고 무효 확인, 봉급액 지급 청구 뭐 이런 소송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중앙대학교 법인을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중앙대학교를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법인입니다, 법인. 당사자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해야죠. 이건 대학교의 명칭에 불과한 거잖아요. 당사자 능력 없으면 명백하거든. 맞죠? 그 다음 제가 국민은행하고 분쟁이 있어요. 본점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지점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본점이거든요, 본점. 그럼 본점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지점을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소원이 뭐라 그랬죠? 혹시 제 강의할 때. 제 1억 원 조세 처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금 1억 원 내는 게. 아직은 택도 없어요. 아직은 택도 없는데, 세금 1억 원 내는 게 소원인데, 제가 세금 1억 원 내라고 조세 처분이 떨어졌어요. 누가 조세 처분할 것 같아요? 세무서장. 그래서 제가 1억 원을 누구한테 낼까요? 국가한테 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세 처분이 무효야. 그럼 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겠죠? 누구 상대방으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 상대방으로 해야죠. 세무서장한테 왜 합니까? 세무서장 행정청에 불과한데. 행정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거든요. 국가가 법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세무서장 하는 식으로 행정청을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 점포 주인을 상대방으로 해야 되는데 가게 이름을 적어놓은 거죠. 점포명.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럼 표시설이 따른다고 해도 이때 여기 당사자 능력 없음이 명백한 사람들이죠. 당사자 능력 없음이 명백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통설판례는 확정을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시키거든요. 당사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게 현재 통설판례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오기에 불과한 거죠. 확정이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럴 때 고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표시 정정이잖아요. 이게 현재 통설판례잖아, 통설판례. 그렇죠? 근데 이 출제를 한 호문혁 교수는 뭐라 하셨냐면 그게 무슨 표시설이냐. 표시설은 표시된 대로 확정을 해야지. 그럼 표시된 대로 확정하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대학교하고 법인, 지점하고 본점, 행정청, 국가, 점포명, 점포주의는 서로 동일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거든. 동일성이 없어. 그럼 동일성이 없을 때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고 경정이잖아, 맞죠? 피고 경정.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 거죠. 그럼 설자를 붙이면 당사자 표시 정정설, 피고 경정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호문혁, 유병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혹시 유병현 교수님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정동인 교수님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정동인. 정동인 교수님 제자인데, 수제자. 그래서 지금 완전 중진이 아니고 이분도 좀 있으면 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이제. 지금 정유김이죠. 김경욱 교수님이 이제 책 이어받았고 3인 공전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갑주도 할 때 좀 그렇다고 내가 3인 공전.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유명한 분인데 피고 경정설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죠?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자, 이 견해 입장에서 이 견해 한번 비판해보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피고 경정설의 입장에서. 경정설. 자, 물어봅니다. 당사자 확정이 먼저입니까? 당사자 능력이 먼저입니까? 심리 순서가. 확정이 먼저죠. 확정된 당사자를 가지고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적격이 있는지 소송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이 통설판례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소송이 심리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확정을 시켰어요? 왜?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시킨 거죠?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지금. 도정의 심리 순서가. 맞죠? 그래서 제가 피고 경정설을 취한다면 비판할 때 소송의 심리 순서에 반한다. 심리 순서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당사자 표시 정정설을 비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분명히 비판 타당해요. 맞죠? 근데 혹시 표시 정정설의 입장에서 이걸 비판해 보세요. 뭐 어떻게 비판하셨을까요? 이거 표시 정정설 입장에서는. 일단 피고 경정은 1심만 되잖아요. 표시 정정 원래 신급 제한이 없잖아. 소송 경제상 뭐가 타당해요? 당연히 표시 정정설이죠, 맞죠? 너희들 소송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다음 우리 판례에 따르면 260조 1항을 너무 엄격히 보잖아요. 실제로 보면. 인정하는 게 법인하고 법인 대표자 사례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소장 각처는 명백해야 되잖아. 법익격 유무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더라. 맞죠? 그래서 증거 조사 결과 법인격 유무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것들은 피고 경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 하나 물어볼까요? 피고 경정, 저 지금 해당 파트 하고 있는 게 지금 당사자 능력하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그렇죠? 피고 경정은 당사자 능력과 관련 있는 겁니까? 당사자 적격과 관련 있는 겁니까? 피고 경정의 제도 자체가. 적격이에요, 적격. 원래 당사자 능력이 아니고 당사자 적격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게 피고 경정이거든요. 지금 저 당사자 능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적격에 관한 규정을 들이대요, 계속? 저 지금 당사자 능력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260조 유추 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피고 경정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고 경정 이거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거지. 당사자 능력에 유추 적용하자. 저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당사자 능력인데.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분들 뭐라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260조는 당사자 능력에도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대. 적격뿐만 아니고 능력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래요. 막 이런 식으로 또 방어를 하거든요, 서로. 그 비판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건 통설하고 판례가 서로 일치하니까 표시 정정서를 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학설당 논거가 몇 개입니까? 답안지 적을 때. 1개 정도 적어주면 돼. 2개까지 적어주면 두 개까지 적으면 더 좋은데 학설당 1개로 외우고 있으면 돼. 답안 적을 때 항상.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논거는 뭐예요? 여기 논거는 소송 경제.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비판할 때 논거는요. 심리 순서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적어주고 검토해서 이 피고 경정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규정 아니냐. 지금 논하는 건 당사자 능력이다. 타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다음 이거 적기 싫으면 또 소송 경제 또 쓰면 돼요. 또 활용하면 돼요. 앞에 적었던 거 또 쓰라니까요. 어차피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안 읽어볼 거니까 어차피 판례만 정확하게 읽거든 어쨌든 교수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논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본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정확하게 법원과 당사자 조치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케이스는 묻는 데 답해야 돼요. 케이스는 묻는 데 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소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2차 문제가.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제일 끝에 답이 나올 때 사안의 얘기를 적을 때 답이 소가 적법하다, 소는 부적법하다가 답이야. 일단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럼 청구 인용, 청구 기각이 답이야. 일단은. 근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소는 부적법하다 적는 사람 많거든. 소는 적법하다 이렇게 적는 사람 많다니까. 답안지 진짜로. 그 일단 X야 그거. 그 일단 무조건 X야. 묻는데 답해야 돼 일단은. 그럼 오늘 지금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뭐예요 제가? 소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죠? 그럼 답이 뭐예요? 부적법하다. 그렇죠? 그러면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쳐야 돼? 법원 입장에서. 성명권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표시 정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그게 답이잖아 일단은. 묻는데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법원 및 당사자 조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원의 조치. 성명권 행사죠? 소장에 표시된 이렇게 해서 소를 갖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성명권 행사 되어 있는데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때 이 성명권은 소극적 성명이에요? 적극적 성명이에요? 이거? 이 성명은 소극적 성명이에요? 적극적 성명이에요? 이거? 자, 소극적 성명권이다. 손 들어보세요. 적극적 성명이다. 손 들어봐. 나 적극적 성명 같다. 소극적 성명이에요. 소극적 성명이라고 이거는. 136조 1항이 적용되는 거야. 이거는. 소송관계가 불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퀴즈. 자, 이 사안의 소극적 성명을 보면 이거 성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성명 의무가 있다. 손 들어봐. 있다. 없는 것 같다. 성명 의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때 이게 절충설이야. 우리 배웠던 거. 136조 1항 할 수 있다. 절충설이 뭐였죠? 자, 성명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서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심리가 현저히 조잡해지거나 법 간의 객관적 차이가 인정된 재판. 이 정도가 되면 성명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423조로 가서 뭐 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이 사안에서 보세요. 이거 성명 안 하고 각하시켜버리면 심리가 현재 조잡한 재판 아니에요, 이거. 법관의 객관적 자의가 인정된 재판이죠? 그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를 연결할 수 있다니까, 이 문제를 내가지고. 이때 각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문제 바꿔볼까요? 이때 성명도 안 하고 각하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그렇죠? 각하했다. 이 판결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논점 이제 써야지, 이제. 적법하지 못하잖아. 절충설에 따를 때. 136조 1항 해석에 따를 때. 성명 의무가 있는데. 심리가 현저히 조잡한 재판 아니에요. 법관의 객관적 자의가 인정된 재판이죠. 그런 논점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케이스에서 성명권은 약방이 감춰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성명권 파트는 자세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케이스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되면 성명권이야, 그냥 무조건.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치 이렇게 하면 성명권을 생각해 봐야 돼. 항상 2차 시험에서는. 그렇겠죠? 그게 지금 양가로 1번에 머리 적혀 있고, 당사자 조치는요. 저는 표시 정정서를 따랐으니까 표시 정정을 하면 되겠죠? 당사자 표시 정정. 당사자 표시 정정은 조문이 몇 조 있어요? 민소 몇 조 있죠? 민소 몇 조 있어요? 없습니다. 맞죠? 조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순책에는 어떻게 적어놨어요? 표시 정정에 대해서. 59조 유추라고 해놨죠? 59조가 뭐예요? 민소법 59조. 보정명령이잖아. 맞죠? 구조문을 유추해서 표시 정정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판례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잘 썼죠? 기출문제니까. 성명 모형 소송이잖아. 이거는 뭐 너무 잘 쓰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지어보면 자, 갑이라는 검사가 병이라는 사람을 수사를 했고요. 유죄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병한테 네 이름이 뭐니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을인데요. 이렇게 답했던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공소를 제기했어요. 이걸 형소법에서는 성명 모형 소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 검사 갑이 피의자 을을 수사를 했고요. 을한테 공소를 제기했고 공소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공판정에 출석해가지고 을처럼 막 행동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위장 출석이라고 하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근데 이걸 우리 민소법에서 적용하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왜? 채권자 갑이 채무자 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변제기에 병이 변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 네 이름이 뭐니 물어보니까 병이 제 이름은 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 뭐냐 물어보니까 제 이름 을인다 그러니까 아, 너 이름 을이구나. 을한테 소 제기해요. 그렇죠?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되잖아요. 다루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민소법에서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한테 빌려줬어요. 채권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이 이행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한 거죠. 현재행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병이 출석해서 을처럼 막 행동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위장 출석인데 이걸 뭐라 불러요? 피고측 모형소송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피고측 모형소송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정이란 사람이 갑의 이름을 원고 안에 갖다 쓴 거예요. 이걸 원고 측 모형소송이라고 하죠. 이건 진짜 모형소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용어 정리하면 이 병을 뭐라 그래요? 모용자. 을을 뭐라 그래요? 피모용자. 여긴 또 모용자. 그 다음 갑을 피모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피고 측 모형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건 같은 말이 당사자 확정 문제죠.
당사자 확정은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내도 되고 어떻게 내도 돼요? 소재기 전 사망 사건으로 내도 되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그렇죠? 그 다음 이거 낼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의사설 이렇게 적지 말라 그러죠, 제가. 원래는 권리 주체설이라는 게 있었다.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실체법설. 실체법설. 그래서 이건 실체법상의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주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민소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인데 이건 지금 현행법 52조에 반한다 그러죠. 우리는 권리 능력이 없어도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19세기 사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취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은 전부 다 소송 현상설, 다른 말로 하면 소송법설, 소송 현상설, 다른 말로 하면 소송법설 있죠? 그렇죠? 자, 이걸 지금 현재 다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견해 안에서 견해가 갈리는 거죠. 어떤 소송 현상으로 볼 것이냐, 어떤 소송법적 관점에서 당사자를 확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의사설, 그 다음 행위설, 다른 말로 하면 행동설, 그 다음 예전에는 뭐 규범 분류설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이시훈책에서 삭제를 했으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지금 뭐예요? 표시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재도 원래 이게 없었거든,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얘기해서 이거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거기 보면 내가 다 많이 고쳐줬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걸 적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고득점이에요, 이 부분은. 됐죠? 교과서는 다 이렇게 적혔기 때문에. 바로 의사설 이렇게 찍지 마세요. 변리사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거 적어주면, 이 사람이 공부 좀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보면 의사설이죠. 의사설은, 자, 일단 원고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자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피고 측 모형을 일단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소를 제기할 의사였어요. 소장은 이상이 없다니까. 맞죠? 그럼 당사자를 누구로 봐야 돼? 이렇게 을로 봐야죠. 소장이 이렇게 적혀있을 때, 갑 을로 적혀있을 때, 을로 적혀있을 때. 그 다음 행위설, 행동설에 따르면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을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표시설에 따르면 누구예요? 이건 당연히 을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의사설에 대한 비판은 뭐죠? 의사설에 대한 비판. 의사설은 일단 원고의 의사에 따른다고 하는데 원고의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때는 법원의 의사를 따른다는 게 이 의사설인데, 법원의 의사를 따르면 203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3조가 뭔데요? 처분권주의. 뭐 직권주의도 아닌데 법원의 의사를 왜 따로 갑자기? 우리는 처분권주의인데. 그 다음 행위설, 행동설, 이건 또 어떻게 비판할 수 있죠? 어느 정도 행동해야지 당사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위의 기준이 불명하잖아요. 소장 부분만 송달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석해야 돼요? 출석해서 변론해야 돼요? 변론하고 뭐 증거가 제출해야 되나? 도대체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지 당사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불명하죠?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견해가 뭐예요? 표시설이죠. 이게 사실은 현재 통설 판례죠. 특히 이 사안에서는 대원 판례가 표시설이잖아. 성명공인 소송에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소송 계속 중에 이게 드러났어요, 성명모형이. 그러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그렇죠? 이 그림에서 피고 측 모형이면 병한테 집에 가라 그래야죠. 병이 출석하고 있는데. 그럼 을을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답안지에 집에 가라고 못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적었지? 답은 집에 가라고. 맞죠? 그래서 모형자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당사자인 피모형자 을에게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원고 측 모형소송이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 원고 측 모형소송.
자, 원고층 모형이면 조치는 이때 갑의 추인이 없는 한 정해소를 각하해야 된다 그랬죠? 갑의 추인이 없는 한 정해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죠. 이때 소각하 판결 받는 사람은 갑의 여정이에요. 이때 소각하 판결 받는 사람 원고층 모형 소송에서 갑의 여정이에요. 자, 갑이다 손들어봐. 갑이다. 아니다, 정이다, 정. 의견이 왜 없어요? 자, 갑이다 손들어봐. 갑. 갑이다. 정이다, 정. 정. 다 틀렸어요, 지금. 갑이죠. 맞죠? 그게 뭐예요? 표시설이라고 그랬잖아, 강의할 때. 누구로 표시되어 있어, 지금? 갑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갑이라니까. 그럼 지금 정의선을 갖고 정의했으니까 각하라고. 왜? 정은 일종의 무권대리인이라고. 우리 민소법에서 절차 보장 못 받으면 무조건 다 무권대리야, 그냥. 정의 무권대리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무권대리라니까요. 민소법에서는요, 무조건. 갑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 무권대리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한 조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8조를 펴보시면 민소법 107조 이항 준용한다 그랬죠. 민소법 108조를 보면 107조 이항을 준용하죠. 맞죠? 그때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해요? 정이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리 원칙대로 가면 갑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갑이 소각하 판결 받았죠? 소각하는 전매 패소 판결이니까 원래는 갑이 소송 비용 부담해야 되죠. 그게 98조거든. 98조. 패소자 부담 원칙. 그때 갑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니까. 답안지에 적어주면 되잖아. 원고청 모형 소송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원고층 모형은 우리 시험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피고층 모형 나왔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 피고층 모형을 중심으로 볼 때 당사자 강구하고 이 그림에서 갑 청구 인용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때 진정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이거든요. 표시서에 따르면. 그럼 을은 억울하잖아. 확정전이면 424조 1항 4호 확정되면 451조 1항 3호 대리권의 흠, 절차 보장 못 받았다. 실질적 소송이 할 수 없었다. 쌍방심리주의 위반했다.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다. 그럼 전부 다 그 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다 외우시죠? 424조 1항 4호 451조 1항 3호 이걸 답안지 적고 있는데 뭐 이거 조문 참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외우고 있을 건데 이거 보나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A-2번 문제죠. A-2번 문제. 갑은 을의 대리라고 주장하는 병행이 돼. A-2번은 사법시험 46개 기출입니다. 이거 사법시험 기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갑은 을의 대리나 주장하는 병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골동품을 병에게 인도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을은 병에게 매매계약 관련된 대리권을 수행한 바 없어 매매계약은 자신과 무관하고 따라서 이 사건서는 의무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부적본서라고 주장했다. 법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갑은 을한테 이행해소를 제기한 거죠.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이행해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을은 부적법한서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난 병한테 대리권을 수행한 바 없다고. 그렇죠? 만약에 을이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병한테. 을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을이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 이행해서 제기하면 되죠? 왜? 을이 의무자잖아요. 그 다음 을이 병한테 대리권 수여한 거 없죠? 그렇죠? 그럼 원래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병이죠? 을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가 없는데. 맞죠? 이게 이행해서의 당사자적 특징이죠? 갑은 원고라고 주장했죠. 그 다음 을은 피고라고 주장되었죠. 원고적격, 피고적격 단순히 갖는 것이고 본안에서 을이 의무자냐 의무가 있냐 없냐는 그건 본안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통설 판례가 일치합니다. 이 그림은 통설 판례가 일치한다고요. 따라서 부적법한 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해요. 소는 일단 적법해요.
맞죠? 본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진짜 병이 무건드리라면 을에 대한 청구를 뭐 해야 돼요? 기각해야죠. 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예외가 있죠. 뭐에 따를 때? 우리 대법 판례에 따를 때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외 1, 2, 3가 있죠. 뭐죠? 예외 1이 첫 번째. 이전 등기 말소고 하는 거죠.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한테 말소고 하는 거, 말소. 예외 2가 뭐겠어요? 근저당권의 양수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해야 되는데 양도인에게 잘못 구했을 때. 맞죠? 세 번째가 추심명령이죠. 을이 추심명령을 당한 사람이고 갑이 채권자인데 이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될 일인데 이제 가름형이 됐죠. 근데 을이 병한테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을의 소를 어떻게 합니까? 각하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나왔을 때도 이 예외적인 판례 세 가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법시험 시절에. 예. 그럼 고득점이죠. 근데 이건 지금 예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원칙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원칙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이때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가 못합니다. 답은 을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프린트 가보시면 4페이지죠. 이행에서의 당사자격 구비 여부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그 다음 5페이지 가보면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학자들은 뭐라 불러요? 당사자 적격과 본안 적격의 구별이라 부르죠. 방금 사안은 을은 당사자 적격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안 적격이 없는 거죠. 그게 프린트 5페이지 제일 위에 학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당사자 적격과 뭐예요? 본안 적격의 구별. 이게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은 거죠. 오늘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을의 주장은 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 적격과 본안 적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본안 적격이 없는 거니까 청구를 뭐 해야 돼요? 기각할 사안이죠 원래는. 무건드리가 맞다면 병이. 근데 이때 사실생들 뭐 적은지 아세요? 변론주의 적고 막 이상한 거 적었어요. 이 논점이 이건데. 그리고 꽈락받은 사람 많아요 이거. 진짜 꽈락받은 사람 많다니까 이거 이 문제.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오늘 1번이 아니고 문제를 출제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보충자료 하나 드렸죠, 더. 문제. 보충자료 문제가 더 있지 않나? 관할돼 있고 뭐 돼 있는 문제 있잖아. 맞죠? 이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